네, 안녕하세요. 시계랑 신발 채널입니다. 자, 오늘도 시계 얘기하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시계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해외 출장이랑 그 다음에 휴가가 좀 겹치면서 거의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영상을 못 찍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너무 바빠가지고 시계 초보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4가지에 대해서 영상 올렸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러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제 좋은 시계는 어떤 거냐, 너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냐, 너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주관적인, 정말 많이 주관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좀 공감 가실 수도 있고 공감 안 가실 수도 있지만은 일단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구독자 600명을 넘겼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을 넘으면은 시골남이라 해가지고 이제 시계 골라주는 남자 컨텐츠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컨텐츠냐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성별, 그다음에 손목, 예산, 평소 입으시는 스타일, 좀 약간 원하시는 디자인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2-3분 정도 시계를 추천을 해드리고 또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시작하려 하니까요.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제 좋은 시계란 어떤 건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시계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설명드렸던 시계 고르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사이즈가 먼저다, 모델별, 그 다음에 좋은 브랜드는 어떤 건가. 요거 3개는 기본으로 깔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시계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좋았던 시계가 어떤 거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제 나름의 통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계 고를 때 4가지를 봅니다. 4가지. 이제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성적인 영역, 두 번째는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감성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는 시계의 역사, 브랜드 말고 그 시계가 갖고 있는 역사. 두 번째는 인하우스 모먼트냐를 봅니다. 기술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2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두께를 봅니다. 시계의 두께. 두 번째는 마감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 역사, 인하우스 모먼트, 두께, 마감. 자,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갖고 있는 역사. 브랜드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시계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미, 아이덴티티, 유명한 사람의 사랑받는 모델이었던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3570이 있겠죠. 일명 저희는 문어치라고 부릅니다. 왜 문어치라고 부르냐? 달에 갔다 왔어요. 아폴로호가 달에 착륙할 때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계가 바로 오메가 3570입니다. 이거에서 오는 역사풍이 어마무지해요. 저는 사실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3570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사본 적도 있고 차본 적도 있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예뻐요. 다시 사야 되나? 다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역사에서 오는 뽕이 좀 있어요. 확실히. 자,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까르띠에의 산토스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까르띠에 산토스는 최초의 손목시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 역사에서 처음이 아니라 손목시계에서 처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까르띠에가 비행사인 친구인 산토스가 있었는데 이 산토스가 까르띠에가 이제 시계를 만드는 거 아닐까 부탁을 합니다. 나 비행하면서 볼 시계가 필요한데 몸에 착용할 수 없겠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회전시계 이런 거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보는 시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계식 시계들도. 그래서 까르띠에가 생각을 해가지고 산토스를 위해서 비행을 위해서 시계에다가 가죽 스트랩을 달아가지고 손목에 찰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손목시계의 최초입니다. 까르띠에는 이걸 기념하면서 시계 이름을 산토스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시계들은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롤렉스로 예를 들면은 이스프로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베레스트에 등반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험가들이 차는 시계다 이런 마케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에베레스트에 최초로 오른 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에 최초로 오른 시계는 스미스라는 시계였습니다. 스미스라는 브랜드의 시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프로라는 모델은 탐험가들이 많이 착용을 하면서 유명해졌고 역시 그런 어떤 시계 역사 또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이스프로가 그렇게 예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쁜데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왜냐면 그 369 배열이 별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갖고 있고 이스폴로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그 섬나라에서는
이스플로러 인기가 굉장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죠. 기무라 타쿠야. 기무라 타쿠야가 물론 좀 옛날 사람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제 시대 사람이라 가지고. 기무라 타쿠야가 롤렉스 굉장히 롤바예요. 롤렉스 매니아인데 이 사람이 그 이스플로러 되게 많이 차고 나왔어요.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고 가장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옆 나라에서는 그 이스플로러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특히 구형 모델. 9구형이라고 해야 되나? 36mm짜리. 이게 일본에서 진짜 인기가 많아가지고 일본만 시세가 비싼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가져가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또 어떤 유명 인사가 차는 게 또 굉장히 또 브랜드 히스토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까르티에 탱크 같은 경우에 저도 탱크 모델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대신 샤넬의 전 수장 칼 라커펠드가 탱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또 이제 고인이 대신 앤디 오홀 같은 경우에도 까르티에 탱크를 막 2개씩 차고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탱크에 대한 애정을 보이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역시 탱크도 저렴한 모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탱크는 사실 그렇게 큰 역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인사가 차면서 시계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진 브랜드 히스토리든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만들어진 히스토리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든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쳐서 만들었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일단은 시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사건이 있다라는 시계들은 굉장히 이제 소유했을 때 저는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인데 저는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감성적인 영역으로 넣었잖아요.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인하우스 무브먼트면은 기술력 아니냐, 기술적 만족감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계회사들 얘기고 저는 그게 감성적인 영역으로 다가와요. 시계 기술력 뽐내는 건 이제 지들 마음이고 저한테는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썼냐 안 썼냐가 그냥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썼든 안 썼든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크게 내가 와닿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퍼페추어 캘린더라든가 뭐 뚜루비형이라든가 이런 거면 좀 모를까 그냥 기본 크로노 모델이나 그냥 타임 올리 모델이면은 저한테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게 없어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쓰면은 그냥 좀 감성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안 쓰면 마음에 안 드냐? 그건 아니에요. 이 4개 기준 중에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썼냐 안 썼냐를 제일 이제 끝에 이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성적인 만족감이 좀 더 좋아질 뿐이지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썼냐 안 썼냐에 따라 가지고 뭐 기술력 차이를 느낀다 이런 건 전혀 못 느끼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안 쓴 거보다는 쓴 게 감성적인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통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은 기술적인 만족감 부분인데 두께랑 그 다음에 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두께 같은 경우에는 시계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께가 두껍냐 안 두껍냐에 따라서 구매를 하냐 마냐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이 아마 4개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면은 이 시계가 두꺼우면은 착용감이 엄청 떨어져요. 제 기준에서는 최소 13mm 안으로 들어오는 시계를 구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얇으면 얇을수록 더 좋아요. 단순하게 얇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시계의 케이스와 이제 밸런스가 맞으면 딱 좋은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덕후의 영역이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얇은 시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시볼이 있는 옷이나 셔츠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계 두께가 두꺼우면은 이 시볼이랑 자꾸 걸글쳐요. 그러면서 옷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착용감이 구려지거나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시계 찰 때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게 시계 크기와 상관없이 두께가 두꺼우면은 손목에 탁 밀착되는 느낌이 없으면서 헤드가 돌아가요. 헤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신경 쓰여요.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예민충이라 가지고 막 싫어요. 그 헤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진짜 두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얇은 시계 잘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기술력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그랜드 세이코 아시죠? 그랜드 세이코 굉장히 잘 만드는 시계예요. 엄청 마감도 좋고 이제 일본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계인데 그냥 두께가 두꺼워요. 수동도 13mm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그랜드 세이코의 두께는 왜 이런 거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이 두께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타임올리 모델은 대부분 이제 두께가 얇은 편이죠. 근데 이제 크로노 쪽으로 가면은
이제 두께 싸움이 진짜 어마무지해요. 드레스워치 쪽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제 두께가 얇다 보니까 그 싸움이 크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제 자기들 기술력 뽐내려고 막 1mm네, 2mm네, 3mm네 이런 무브먼트 만드는 거는 이제 그 논외로 치고 그거는 이제 지들 자랑하고 싶은 거고, 크로노가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무브먼트가 두껍고 시계도 두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얇게 잘 빼야 돼요. 얇게 잘 빼야지 정말 착용감이 좋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께 얇은 시계를 엄청나게 선호한다는 거, 착용감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얇은 시계를 선호를 합니다. 문을 닫고 에어컨도 끄고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문을 열고 촬영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노랫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네요.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마지막 기술적인 영역에 생각하는 부분 바로 마감입니다. 마감이라는 거는 이제 시계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만들었냐, 어떻게 얼마만큼 시계의 디테일을 잘 살렸냐인데, 이 마감 좋은 시계에서 보는 만족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롤렉스가 마감이 좀 좋은 편으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브라이틀링도 굉장히 마감을 잘하고,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뭐 당연히 잘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마감하면 또 AP죠. 오데마 피게가 진짜 마감이 좋고, 이런 마감 좋은 시계들은 확실히 딱 내가 시계를 보잖아요. 봤을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마감 좋은 시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마감은 좀 브랜드를 타거든요. 브랜드의 방향성에 따라서 마감을 잘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마감 좋은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시계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네 개를 다 채워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한 세 개만 채워도 충분히 좋은 시계고요. 두 개만 채워도 괜찮은 시계입니다. 네 개 다 채우면 진짜 좋은 시계인데, 사실 이거 네 개 다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크로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몇 개 없을걸요 아마. 데이토나, 롤렉스의 데이토나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에 AP 쪽에서도 들어갈 거고요. 하이엔드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요. 약간 그 밑에 브랜드에서 얘기를 해야지. 롤렉스의 데이토나에서는 크로노 거의 완벽하죠. 마감 좋고 시계 역사성 있고 얇고, 그다음에 인아웃 무브먼트죠. 제니스 엘프리메로 38mm도 들어가요. 얇고 역사 있고, 마감은 요게 조금 걸리는데 마감 좋아요. 제니스 마감 좋은데 블레이슬린 마감이 조금 구린 게 단점? 인아웃 무브먼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 4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3.5점 정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토나가 4.0이라면은. 오메가 원워치 같은 경우는 역사성 있죠. 역사성 확실하죠. 그 다음에 인하수 모먼트 쓰죠. 근데 두께가 조금 그래요. 마감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준에 봤을 때는 점수가 한 3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시계를 고릅니다. 다이버로 가보면은,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네 가지 조건 충족하는 거는 글쎄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는 뭐 완벽하게 되겠죠. 다 네 개 다 충족하고, 최근에 나오는 시마스터도 들어가죠. 오메가 시마스터 들어가고, 튜터의 블랙베이 뭐 58 모델도 들어가죠. 일단 인하우스 원트니까 마감도 좋고 나름 히스토리도 있고. 세이코 쪽도 가도 마린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꽤 그런 축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올라운드 쪽에는 뭐 있을까? 일단 데이저스트 하고 있는데, 데이저스트 무조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메가 아쿠아테라도 들어가고요. IWC의 마크 시리즈는 요거에서 뭐가 빠지냐면 인하우스 무브먼트랑 그 다음에 마감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점수가 좀 빠져서 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완전 주관적인 생각이라 가지고 이거는 뭐 굳이 따라하시라, 이거를 나중에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완전히 제 기준이라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고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봤을 때는 그러면 고가 시계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중저가 시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제가 구매했던 제품이 꽤 많아요. 특히 전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저렴한 모델을 찾는 편이라, 여기서 3점대나 뭐 2.5점대에 맞은 제품들도 잘 차고 지금도 잘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하셨던 너가 시계 고르는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